자, 지금 사진에 나와 있으신 분이 이복현 금감원장인데요. 이분이 지금 딱 사진 포즈가 어때요? 두 손 공손히 모으고 거만한 모습, 어깨에 뽕이 들어간 모습은 전혀 없이 어떤 모습이죠? 뭔가 되게 사죄하는 모습이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가계대출에 혼란을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왜 사죄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7월 2일 날 금감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대출 니네가 너무 많이 해줬다. 이제 그만해줘라. 이 대출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부채, 가계부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대출 그만해주세요. 라고 은행에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그 메시지를 듣고 야, 그래? 대출 그만해줘? 근데 우리는 대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왜 5천억이 1조 4천억 원으로 만들어지는 마법을 보여주는 게 은행인데 우리는 여신으로 돈 버는 데라서요 대출 못 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였냐면 한 달 만에 무려 금리를 20차례 이상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야. 제일 도둑놈은 누구다? 은행이다. 한 달에 20차례 인상을 하니까 다시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대출 금리 올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줄이라고 이렇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 알았어. 그 대출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테니까 대신 대출 안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화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든가 1주택자의 대출 규제, 갈아타기에 대한 대출 규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라는 규제를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금감원장이 다시 또 9월 4일 날 이야기하죠. 야, 일단은 가계부채 관리를 좀 천천히 하더라도 야, 실수요자한테 부담 줘서는 안 돼. 실수요자들한테는 부담 절대 주지 마.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멘탈이 나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분명히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해주지 말라 그랬어. 금리 올리니까 금리도 올리지 말래. 그래서 대출 안 해준다 그러니까 대출은 해주면서 가계부채는 관리하래. 그 은행이 완전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마다 일부 실수요를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청첩장을 가져가야지 대출을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최근에 10일 날 엊그저께 이 금감원장이 이렇게 사죄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은행 니네가 자율심사로 해. 라고 하니까 시장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자율심사를 하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심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대출 난민이 생깁니다, 이제. 이 은행 가면 되는데 저 은행 가면 안 됩니다. 이 은행은 똑같은 대출인데 대출 금리가 높고 이쪽은 금리가 낮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다? 무주택 서민들이라든가 전세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반인들이 가장 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국토부 장관은 또 9일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책자금 대출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은 다른 대출은 안 되는데 정책자금 대출은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해주는 거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들을 보면 이 정책 대출이 집값의 상승을 견인시켰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 왜? 이 정책자금 대출은 어쨌거나 이 반포처럼 아주 고가의 주택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다. 왜? 9억 이하의 주택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자금 대출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국토부인데 장관은 정책자금 대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차관은 생각이 다릅니다.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서 정책 모기지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하겠다. 무슨 얘기죠? 차관은 정책자금 대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서 이거를 제지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또 지난달 22일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해야 할 양이 늘어나겠죠. 이 양이 늘어나는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금감원장은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은행도 정신 못 차리고 은행이 정신 못 차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 피해를 그대로 감수를 하고 있고 정책자금 대출도 기관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 있는 국토부에서도 장관 이야기 들리고 차관 이야기 들리고 그러면 이 정책자금 대출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금 보면 최근에 이 금융권 가계대출 월별주의 증가액을 보면요. 올 3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그러니까 5월에서 3월 달 동안 3개월 동안 약 거의 한 얼마야? 한 2조 이상? 아니야, 2조가 아니죠. 4조 이상 이 가계대출액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9조 5천억 중에서는요, 이 9조 5천억의 70%가 뭐냐면 사실상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이 전체 대출 금액의 7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박상원 국토부 장관 이야기는 현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중에서 거의 7조 정도가 뭐냐면 정책자금 대출로 나간 대출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죠. 정책자금 대출이 나갔어.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샀어. 그걸 이제 정부 몫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 자기네들이 대출해주고 집값을 많이 띄워놓고선 이제 자기네들이 대출해주지 말래. 너무 웃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4월 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3분기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인 것을 3분기에는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소득 여건을 올릴 걸로 시사를 했고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 정도니까 사실상 신생아 대출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에 대한 기준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점이 이제 불분명하다. 계속 1억 3천으로 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처음부터 좀 올렸으면 되는데 이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놓으면 정책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 중에 아주 심각한 저는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출 규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대출 규제를 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은 이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고요. 대출 의존도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의존도가 낮은 지역은 어떻게 있냐면 아까 반포 같은 동네. 그렇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뭐 금강구, 노도광 이런 지역들이 대출 의존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1급지가 있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2급지가 아파트 한 요 정도 올랐습니다. 3급지 아파트 가격이 한 요 정도 간다고 했을 때 1급지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됐다. 30억짜리 아파트가 60억으로 치고 나갑니다. 2급지 애들이 가만히 보면 안 되죠. 야, 얘네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야지.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도 가격이 쭉 요 정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지 애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때 뭐라 하냐면 대출 규제라는 걸 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항상 어떠한 규제든 이 규제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복습하는 겁니다. 시차가 있다. 이 시차 때문에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1급지는 이미 갈 만큼 갔어요. 2급지도 어느 정도 2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3급지 아파트 5억짜리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지금 대출 규제를 빵 해버린 거예요. 맞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번 정권만 아니라 모든 정권에서 일하는 같은 패턴의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왜? 따라오질 못합니다. 이 3급지가. 2급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1급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상관없는 동네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네는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출이 계속해서 특히 정책자금 대출을 떠나서라도 내 집 마련 대출, 갈아타기 대출, 1주택자에 대한 이런 대출을 계속 쪼이면 쪼일수록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하반기에 또 이제 이런 변수가 있어요.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대출 규제, 그러니까 이게 집값을 하락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죠. 대출 규제에 대한 상황과 또 금리 인하라는 상승 재료와 이제 맞붙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 추석 지나면 이제 그런 게 장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출 규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금감원장이 미안하다고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라는 변수가 뚱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금리에 대한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과열될 것까지는 않다. 당분간은 크게 과열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방향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방향성은 뭔가요? 공급이 없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네 번째, 신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정비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즉, 개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금 부자는 또 많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1번과 2번 제가 사이클 보여드렸죠. 1번과 우상향, 2번 우하향, 시장이 극명하게 나눠서 앞으로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시장은 정책을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공급 확대에서 수요 억제로. 그런데 이 수요 억제 정책이 언제까지 먹힐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글쎄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대출 규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안 먹히면 글쎄요, 이번 정권에서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욕을 했던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또 과도하게 물릴지,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중과 이거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 한번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데, 결론은 이거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이 세상에. 쉽게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님은